오늘은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풀이를 4주 동안 할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루에 2회씩 문제를 풀 거예요.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문제 유형이 사고, 논리, 추론 유형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단순 암기가 빠져서 기존에 제시했던 시간 내에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국어, 영어가 각 5분 정도씩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25분 동안 문제를 푸시면 되고, 지금 1번 문제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뭐라 나와 있는 이 문제지가 1회차고, 여기에 제가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아니구나. 여기에 보면은 논리 추론 문제라는 게 추가가 됐고, 그게 저희가 어떠한 간단한 공식 같은 거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두 문제는 빼고 이따 기출풀이 때 같이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3번이랑 18번 걔는 제외하시고 다른 추론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라서 공식 같은 게 없어도 그 두 문제만 빼면은 뭐 25분이라는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분 동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중심 내용. 그러니까 지금 글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되고, 반복되는 말이 뭔지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첫째 줄에서는 책 없이도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가 그런데예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화제를 바꾸는, 전환하면서 어떤 집중을 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온 문장을 잘 보시면 돼요. 책 읽기라는 것은 인간이 이 능력, 이라고 하는 지시어는 방금 위에 나와 있던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 이 능력을 어떻게 하는데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는 게 바로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다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책을 읽는 문화가 더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둘레 6번째 줄 끝에 내려오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나와요. 이번에는. 자, 얘는 역접 접속사라고 해서 얘 앞에 나온 문장은 뭐 누구나 맹목적으로 책을 예찬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놓고 뒤집어서, 중요한 것은 여길 잘 봐야겠죠.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바로 책이다. 다시 한번 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모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야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책 읽어야겠네, 독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 이게 곧 책을 읽는 거, 독서를 빗댄 거예요. 그것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서 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더니 갑자기 지금부터는 비용이 비싸, 쉬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훈련해야 되고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고 엄청난 정신 습관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열심히 읽어야겠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답은 2번입니다. 지금 중심 화두가 두 가지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연결 순서 잡는 문제죠.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다산이 방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다산식의 어떤 예를 들어서 다산이 어떻게 방대한 자료를 잘 모았는지 한번 본다라는 얘기고, 선지를 보니까 맨 처음에 와야 할 게 가 아니면 나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가를 보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보편적이고 큰 틀의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는 아니겠구나. 그러면은 1번, 2번은 지워주시고 나를 먼저 볼게요. 내가 수년 이래로 잠옷 독서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면서 나에서는 독서라는 게 무엇인지, 참 독서 얘기가 또 나왔네요. 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나의 둘째 줄 끝에 보시면 무릇 독서란 하면서 이 다산이 깨달은 독서에 대해 언급을 하죠. 매번 한 글자라도 뜻이 분명치 않은 곳과 만나면 모름지기 널리 고증하고 자세히 살펴서 그 근원을 알아야 한다.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독서의 핵심은 자세히 봐라.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설명하여 글로 짓는 것을 날마다 일과로 삼으라.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읽는다 해도 100종류의 책을 함께 보는 것. 왜냐면은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또 본래 읽던 책의 의미도 분명하게 꿰뚫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서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산이 말하는 독서의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게 가로 딱 정리가 돼 있네요. 이 독서의 방법에 대한 사례가 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니까 뭐 대충 보면 되겠죠. 뭐 자객열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조라는 게 무엇인가 뭐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역시나 가에서 얘기했던 대로 열심히 찾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가의 위에서 한 6번째, 5번째 줄에 내려오시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사전을 뽑아다가 글자의 본래 의미를 살피고 또 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책으로 옮겨와서 풀이와 해석을 살피고 꼬리를 캐고 열심히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고, 또 어떤 책에서 조제 지내는 방법도 찾아보고 한데 모아서 책을 만든다면은 너한테 이 조제라고 하는 게 길이 남게 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와 라 중에 무엇이 오면 되는가 보니까 라에 이렇게만 한다면 이라고 앞에 방법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다면은 네가 이렇게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만 읽는다면 하면서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고, 한 가지 사물도 모르는 내가 이날부터는 조제의 내력을 훤히 깨는 사람이 될 것이야. 가의 끝에 조제 지내는 예법 뭐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제의 방법 알게 될 거야. 잘 어울리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다로 가서 주자의 공부도 다만 이와 같았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독서처럼 파고들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우선은 뭐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가 아니면 나가 맨 처음에 온다 알려주니까 그걸로 이제 팁을 삼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너무 구체화된 내용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제껴주고, 나가 좀 더 통상적인 내용이니까 얘가 먼저 와야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3번의 기억은 탈락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 자음군 단순화가 체언에, 용언에 나타난다 라는 품사적인 특성 얘기하고 있고, 리을은 전라 방언에서의 자음군 단순화, 미음은 일반적인 자음군 단순화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익숙하게 공부했던 내용도 나왔고, 뭐 전라방언 이런 거는 저희가 배워본 적은 없지만 읽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선지 1번을 보니까 알니가 아니가 된 것. 원래 기본 형태는 알다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리을을 탈락시킨다는 거는 기억 탈락 현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선지 2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묻고 있고, 음운 변동에는 크게 카테고리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기서 교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니은에서 말을 하는 거는 자음군 단순하기 때문에 탈락에 해당이 되죠. 카테고리가 달라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해갖고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세세하게 나아가야 하거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은 나오죠. 답은 2번이다. 니은 바로 앞에 자음군 단순화란 이런 탈락 현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즉 자음군 단순화는 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은 탈락 얘기를 하고 있구나. 첫 번째 문단뿐만 아니라 지문 전체가 탈락 얘기죠. 일단 2번이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도 본다면은 넉, 외골 같은 경우에는 명사죠. 체언에 해당하는 예이고 둘 다 발음할 때 넉, 외, 골이기 때문에 시옷이 탈락하는구나. 4번 전라방언에서는 리을에 기역과 비읍이 남는다 했으니까 받고 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각각 발음만 잘 파악하면 되죠. 갑, 그 다음에 삼다, 그 다음에 할다. 자, 얘네는 다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를 하는 현상에 해당하지만 삼다와 달리 갑과 할다는 뒤에 자음이 탈락을 하는군. 네, 삼다만 앞에 게 탈락을 했네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게 발음이 살단가 삼단가 뭐 이렇게 헷갈려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기에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단어를 형성했을 때 품사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형성할 때 문장의 통사 구조, 문장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와야 한대요. 선지 1번 보니까 낮추다는 기본 형태가 낮다. 여기에다가 추라고 하는 접사를 넣은 거고 낮은 거는 낮은 상태니까 애가 원래는 형용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추라고 하는 접사를 만나서 뭘 낮춘 거죠? 운송비를 낮게끔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킨 거예요. 얘는 사동으로 바뀌었어요. 품사는 품사를 정리하겠구나 먼저. 네, 동사로 바뀌었고 그 다음 문장 구조도 낮다는 주동, 그 다음에 낮추다는 사동. 사동에 대응되는 거는 무조건 주동이거든요. 지금 먼저 품사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파악하셔라. 이게 사동임을 파악할 수 있는 쉬운 이유는 사동 접사에는 우리가 정리해볼게요. 사동을 만드는 접사에는 이, 히, 리기, 우구, 추 여기 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사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선지 1번은 둘 다 바뀐 거니까 적절한 예가 되고 선지 2번에 높였다 기본 형태는 높다 에다가 이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간 겁니다. 높다는 높은 상태니까 역시나 형용사고 얘가 높이다가 됐을 때 뭐를 높였을까요?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동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아까랑 똑같이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뀌었어요. 가격 경쟁력을 기업이 높게끔 만든 거거든요. 일단 문장을 다 보시면은 B 기업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였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동의 의미입니다. 얘도 지금 품사, 문장 구조 다 바뀌었으니까 맞고 3번으로 가서 기본 형태는 밝다. 자, 밝은 것은 밝은 상태니까 형용사고 여기에 히라는 접사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의의를 밝혔다, 뭐 의의를 알렸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얘도 역시나 동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똑같이 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국이 의의를 밝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답은 4번이고 4번은 뭐가 문제냐면 저 꽃 피웠다. 기본 형태는 피다. 피다는 동사인데 여기에다가 우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우다가 된 거고 얘도 역시나 동사입니다. 얘는 품사가 바뀐 게 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문장 구조는 바뀐 게 맞습니다. 아까 이희리기 우구추가 사동 접사라고 했는데 여기 사동 접사가 들어가긴 했어요. 다만 품사가 안 바뀌었죠. 여기서 품사랑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예시에 대입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내용 전개 방식을 묻고 있고 내용 전개 방식은 아무래도 글을 어떻게 펼치는가 큰 틀로 묻고 있으니까 그렇게 까탈스럽게 내용 하나하나를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에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물 얘기한 게 나오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름이 기네요. 엠페도클레스가 만물의 근원으로 불, 공기, 물, 흙 얘기한 게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의 근원은 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은 계속해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끝에 가서는 마지막 문장에 이 그가 얘기한 원자로는 이후 어디에 이르러 실험적 자연과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의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여러 이론가의 주장 언급하고 의의를 밝히고 있다. 주장이 뭔지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쭉 얘기했고요. 선지 2번이 안 되는 거는 허점. 한계점 같은 거 아예 안 나왔고 그 다음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실제 현상, 실제 사례 다 뭐 추상적인 얘기만 했죠. 그래서 없고 4번에 역시나 실제 사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왜 다른 게 안 되는지 대충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동안 저희가 풀어왔던 문제 유형은 아니고 이제 추론 논리 유형의 문제가 3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 중에 제가 2개는 뺐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공식으로서 풀고 수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금 보기를 볼게요. 젊고 섬세하고 유연한 자는 아름답다. 아테나는 섬세하고 유연하다. 아름다운 자가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 덕을 가진 자는 훌륭하다. 아테나는 덕을 가졌다. 아름답고 훌륭한 자는 행복하다. 따라서 아테나는 행복하다. 이 뭐라는 거야 싶을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결론을 먼저 보시면 돼요. 결론은 따라서라는 말 끝에 나온 마지막 문장이죠. 자, 결론은 아테나는 행복해. 자, 이거를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 전제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마지막 결론 바로 전 문장에 아름답고 행복한 자는 아니죠. 훌륭한 자는 아름답고 훌륭한 자는 행복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장 보면은 아테나는 덕을 가졌다. 또 그 전 문장 보면은 덕을 가진 자는 훌륭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훌륭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고 그 조건은 덕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아테나는 덕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럼 추가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은 아테나가 아름다운지를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움의 조건은 맨 처음에 첫째 문장에 나와 있죠. 젊으면 되고 섬세하면 되고 유연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 아테나는
섬세하고 유연하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젊다라고 하는 것. 얘만 추가를 해주면 된다. 고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공식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역으로 계속 헤쳐나가면은 전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거니까 얘는 이제 본문 일치 유형을 묻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죠. 이 지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심 화제는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구나. 첫 번째 문단에서 계획적 진부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게 고객으로 하여금 새 제품을 사게끔 유도하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나와 있고, 그럼 대체 이게 왜 필요한 건데, 왜 하는 건데 이유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는 가격 인상. 뭔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데 그럴 만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 다행히 얘는 첫째, 둘째라고 하는 표지어가 나와서 읽기가 되게 쉬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고품. 자, 여기서의 어떤 경쟁. 저도 첫 차를 중고로 사긴 했는데 되게 깨끗하게 전 주인이 잘 쓴 차라서 만족하고 샀었거든요. 그런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이상 중고 시장에서 찾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취향. 자,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냥 물건 자체의 특성이 낡았다에 주목을 했다면은 소비자의 심리가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서는 이 계획적 진부화가 줄 수 있는 장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확대, 즉 이익이라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이라 했으니까 단점이라 본다면은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말짱한데 그냥 취향, 심리에 따라서 자꾸 바꾸고 살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지출, 낭비를 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런 지출 낭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낭비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뭔지를 딱딱 정리하면서 그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들 밑줄을 그어두거나 하면은 선지랑 비교할 때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은 마지막에 불필요한 지출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을 낮추겠죠. 얘는 두 번째 문단 중간에 그 중고품 있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중고품 있는 부분 보시면은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진부화가 되고 그 경쟁력도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취향 얘기에 나와 있고, 4번의 가격 인상 맨 처음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 내용 잘 파악하시면은 글을 읽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핵심 논지. 역시나 그냥 핵심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1번에서 봤던 중심 내용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두 번째 줄에 그러나를 보시면은 통일 과정에서 누가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 자, 이것을 고려하면은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처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 이게 행동을 달리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남들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가서도 독일 통일의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독 주민들의 활동에도 행동 같은 말이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핵심 내용 추려낼 수 있고 나머지 문단도 계속해서 동독이 어쨌는가를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보시면은 동독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동독에서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 문단 가서는 동독 정당들이 서독과 협력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 논지는 4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흡수 통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용어 자체는 서독의 동독이 흡수가 된 거 그래서 되게 동독의 역할이 미비했다라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얘네가 굉장히 주체적이었어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글이었구나. 자, 그래서 답이 4번만 될 수 있고요. 이제 9번으로 가서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 이것도 본문 일치형이니까 좀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우선 얘는 문단은 없으니까 그냥 쭉 본다면은 자, 1920년대 말에서 30년 초 이때가 일제강점기죠. 이때 역사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활발하게 창작되었고 그러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러면은 우선 일제강점기 때 중에서도 가장 좀 암흑기였던 이 시기에 문학 작품 활동이 되게 활발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유로 식민지 시대의 역사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문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문학과 문학과 역사가 같이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신화소설 공부할 때도 역사적인 배경이 같이 들어갔었죠. 또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조선 연구 방식인 조선학이 만들어졌고 조선 문학을 연구하는 이들도 등장하였다. 단순히 문학만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좀 더 이 전문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조선학, 조선문학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언급을 하죠. 그 밑에 안학은 조선 문학사를 통해서 최초로 문학사라는 명칭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 썼고 그의 접근은 일제강점기 신문 연재물로서 문학사를 서술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화의 접근은 대표적인 식민사학의 한 갈래인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따른 정체성론 이것을 전제로 문학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점은 조선 민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마지막 예시에서는 이 작품의 특징, 이 글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언급하면서 한계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방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주체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지금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 안화의 조선 문학사 이게 다 이쪽 갈래에 해당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겠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쭉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말이 적절한가를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야겠죠. 우선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이 자연 속의 진리를 감추어 놓았다고 믿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숨겨진 진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중심 소재는 진리다. 자, 서양인들이 발견한 진리는 바로 수학이고 자연물 속에 비례의 형태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대요.
또한 신이 자연물에 숨겨놓은 수많은 진리 중에서도 특히나 인체의 비례, 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리로 여겼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한 인체를 구현하는데 몰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빈치의 예시가 나오죠.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인체 비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척하였던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은 일단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진리란 일단 비례를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인체 비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들은 이러한 기본 기하 도형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어떠한 위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거는 어떤 진리, 인체 비례, 아름다움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우선 가에는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신의 진리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1도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우선은 2번과 4번은 탈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 비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미적 표준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그 인체의 비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름다움의 어떤 관점으로 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형미, 어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체 비례를 통해서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답은 1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넷째 줄 끝에 보시면 이 삼각형은 고대 서양에서 신성 불가침의 삼각형이라 불렀던 것과 동일한 비례,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비례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의 기준점으로 삼았구나라고 다음 문장에 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은 경우는 우선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잘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나왔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본문에는 신동엽의 시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뭐 이걸 저희가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쭉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거의 본문 일치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 1번은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단정적 어조로 강조. 선지 1번은 맞는 얘기고, 선지 2번의 봄과 겨울의 상징적인 대립. 얘는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나와 있죠. 봄은 바다와 대륙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오는 겨울과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봄과 겨울은 대조. 그 다음에 3번 분단이라는 현실을 상징을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히 세 번째 문단 끝에서 셋째 줄에 이렇게 상징되는 분단 현실이라 나와 있고요. 4번이 아닌 이유는 보편적 인류애라고 하는 게 보기 이 다음 글에 언급된 게 1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자주적인 우리 스스로의 통일 이런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답은 4번의 보편적 인류애가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서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본문 일치형으로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수치심, 그 다음에 죄책감, 이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는 그러나 얘네는 확연히 구분되는 아이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얘네가 어떻게 다른지를
눈여겨봐야겠죠. 두 번째 문단 둘째 줄부터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부정적 자기평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처리하는지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큰 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향해 죄책감은 자신이 한 부정적인 행위를 향해 심리적 공격의 방향을 맞춘다. 그럼 얘는 이 두 감정이 자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부정하는지 그 범위를 언급했구나라고 보면 돼요. 지금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부정적 자기평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까지가 차이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리고는 플러스죠. 두 번째 기준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이 두 감정을 비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범위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죠. 자신, 나라는 거대한 틀, 내가 한 행동은 좀 더 작은 범주예요. 자, 그래서 선지 1번 보시면 이 두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이건 뒤에 가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은 자기 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넓다. 여기가 답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행위를 비교했을 때 나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범주고 행동은 나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니까 훨씬 더 구체화된 범주구나 라고 알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서는 이 두 감정이 방금 이렇게 다르게 자기를 평가한다고 했고 이것은 나중에 자기의 어떤 사후 감정이나 또는 행동 여기도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처리하는 방식, 태도 그거를 비교한다고 보면 되겠고 우선 죄책감 같은 경우는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그렇게 된 특정한 잘못이나 실수 등을 숨기지 않고 교정, 보상, 원상 복구 하는 데 집중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잘못을 상담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자아를 수정하고 재구성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가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적 부담을 느끼는 수치심의 주체는 강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은폐나 회피를 한다. 자, 이렇게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했을 때 선지 1번이 정리가 되죠.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얘는 자기 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나 자신 전체로 넓은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선지도 본다면 이번에 자아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에서 자의식적이고 자기평가적인 감정들이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뭐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한 거고 3번에 부정적 상황을 평가하는 자아는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한다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열심히 수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정도만 나와 있고 4번에 수치심을 느끼는 게 사람의 성향에 따른다는 얘기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2, 3, 4번은 본문에 어떻게 끄집어내도 가져올 수 없는 정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1번이 왜 답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푼 것들 먼저 하고 마지막 논리로 갈게요. 자, 14, 15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대한 이해 플러스
어휘 수정 문제가 같이 나와 있죠. 우선 지문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처음에 식인 풍습의 형태들에 대해 고찰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선 중심 소재는 식인 풍습이고 전개 방향을 본다면은 그거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식인 풍습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먹는가, 뭐 의도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목적을 보면은 죽은 자의 덕을 가지거나 그들의 힘을 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서 어떤 이들은 이 식인 풍습에 대해서 비도덕적이야 라고 저주를 한다. 자,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잘 봐야겠죠. 왜냐면은 이 글은 식인 풍습에 대한 고찰이니까 어떤 그동안의 편견을 좀 바꾸는 그런 글일 거예요. 보통은 식인 풍습을 안 좋게 보니까. 자, 그러나 다음 볼게요. 식인 풍습에 대한 비판은 시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논리에 의존한 것일 뿐이다. 자, 뭐뭐일 뿐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그닥 의미가 있는 문장은 아닌 것, 이유는 아닌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식인종을 비난하지만 해부학 실습을 용인하면서 식인 풍습은 용인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왜 비난하는가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의 근거로는 우리에게는 해부학이라는 게 있어 라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 문화의 차이를 이렇게 본다면은 뭐 걔네도 우리를 야만적이를 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4번이죠.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의 어떤 관습만 가지고서 상대를 보면은 안 된다. 걔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가서 한번 그대로 넣어 볼게요. 기억 부분에. 죽은 자의 덕을 취득, 내가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 음식물을 다른 음식물에 대입하거나.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공식을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에 다른 것을 넣는다는 건데 여기서는 대입한다는 게 어울리지가 않네요. 그 답은 2번. 나머지도 넣어보시면은 디귿에 시체가 물질적으로 파괴되면 어울리고 리을에 야만적이라고 간주한다면 어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추론형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 꼼꼼하게 잘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단을 한번 다 읽어본다면 경제가 불확실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못하네요. 현재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러이러하고 대내적으로도 이러이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지금 구체화했고요. 또 여기에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끝에서 셋째 줄에 우리 경제를 불확실하게 한다라고 반복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양극화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 상황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선지 1번 보니까 미국의 보호 무역으로 인한 수출 감소. 둘째 줄에 나왔죠. 이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지금 둘째 줄 즉부터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앞에까지는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불확실성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미국의 보호 무역, 두 번째로는 제조업 공동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 문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제 불확실성은 곧 뭐를 가져온다? 소비 심리 위축을 가져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미국 보호 무역은 소비 심리 위축. 자, 1번은 맞고, 이번에 신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것, 마지막에 해결책 제안한 건데, 얘는 소비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걔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 말고 다른 것도 골고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즉 조건 중 하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면은 당연히 틀릴 수 있는 문제죠.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은 3번에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러하니까 이러할 거야 라고 자꾸 얘가 우려를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러한 전략 제시하고 있고, 4번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지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번, 3번, 4번 선지는 좀 찾기 크게 어렵지 않은 선지였을 거고, 2번 선지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애매했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17번 문제에서는 중심 소재인 고전에 대해, 얘도 본문 일치형이니까 고전의 특성들 잘 정리해 나가면서 보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독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 지금 독서의 가치에 대해 언급한 지문이 벌써 3가지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이런 게 독서. 원래 이제 우리가 중요시했던 독서. 근데 최근에는 좀 실용적인 걸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가서는 다양한 좀 훌륭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책의 필요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전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우선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끝에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서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예술이 바로 고전이야. 이거 고전을 폭 넓게 얘기한 거고, 조금 더 좁게 얘기한다면 그 밑에 줄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어서 수없이 되풀이 읽히는 저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고전의 특성이 나와 있죠. 문화권, 어떤 인류 전체의 가치관 대변하고 있고, 그 밑에 줄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문명을 지속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전의 특성이 무엇인가만 잡아가면 되는 지문입니다. 선지 1번에 독자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켜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뭐 어떤 세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준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라고 나와 있죠. 선지 1번 맞고, 선지 2번에 현실적인 쓸모를 근거로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된다. 자, 현실적인 쓸모는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요즘의 어떤 실용적인 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고전과는 별개입니다. 고전은 솔직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되게 유용하다, 실용적이다 라고 보지는 않죠. 답은 2번.
지금 첫 번째 문단 둘째 줄에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러이러한 게 독서고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랍니다. 3번, 4번, 5번은 두 번째 문단 고전의 특징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피노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피노자의 생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문단별로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셋째 줄 스피노자가 바라보는 신, 그 신은 세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신에게는 어떤 목적, 의도 같은 게 없다. 세상은 신이 만든 거니까 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과 양태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을 합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 그 다음에 독립적인 존재, 바로 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바로 양태 라고 본다고 합니다. 양태는 실체의 변형으로서 실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속성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은 사유, 연장이라는 속성만 인식할 수 있다. 일단 선지 1번은 틀렸죠. 신은 사유와 연장 이외의 속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문단 사유와 연장 쪽으로 가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통해 생각하는 거고 연장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거고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양태라고 보았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예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서는 자연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 자연을 다시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자연은 또 신, 생산되는 자연은 양태.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끌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스피노자에 따르면 다른 자연물과 인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서 그는 인간의 이런 욕구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의 평정을 찾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대등한 존재, 모든 자연물과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로 가서 선지 2번에 신은 목적이 없다라고 아까 맨 첫 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선지 3번에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을 우리가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태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걸 통해 사유를 통해서도 양태를 기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도 안 되고 답은 4번. 인간과 다른 사물을 대등하게 인식해서 정신의 자유는 마지막 문단 끝에서 5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인식하면은 정신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이제 20번으로 가서 다음 글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 재밌는 글이 나왔죠. 나루토라고 하는 원숭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단 끝에서는 과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을 언급을 하고 있고
자, 이 두 번째 문단부터가 핵심이죠. 논란의 초점, 핵심은 나루토의 사진이 과연 셀카인가? 자, 셀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 가지고 스스로 찍어야 하고, 그래서 셀카는 당연히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가 아니면은 저작권은 없겠죠.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느냐 아니냐가 핵심 묘지니까 여기부터 잘 볼게요. 그러려면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찍을 때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이런 의미의 셀카, 지가 의도적으로 찰칵했어요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그 다음으로 언급한 게, 자, 나루토의 특징이 어떠냐면 자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냥 인간이 한 행동을 흉내만 냈을 뿐이야. 앞에 지가 찍을 의도로 이렇게 찰칵한 능력은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아가 없이 흉내만 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루토의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라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 1번 보시면 이 나루토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 냈죠. 그러니까 선지 1번에 흉내 낼 수 없다가 전제로 깔리면 안 되겠고, 선지 2번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루토는 자아가 없이 흉내만 냈을 뿐이니까 너는 저작권의 대상이 안 돼 라고 연결이 되고 있어서 답은 2번인 거죠. 따라서 라고 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그 따라서 앞에 있는 문장의 핵심을 잘 보시면 됩니다. 밑줄 친 문장을 봤을 때는 밑줄 친 앞뒤 문장의 내용을 잘 끌고 오셔야 돼요.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 된다 했으니까 3번이 전제가 될 수 없고, 4번에 의도가 있다는 것은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많이 맞으셨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본인이 만족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남은 두 문제. 우리가 논리형 문제로 가서 되게 단순해요. 공식은 우리가 산수, 연산법칙 그런 거 암기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13번 문제 보니까 다음 글의 모든 문장이 참일 때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아까 뭐 이런 비슷한 아테나도 있었고 방금 봤던 나루토도 있었지만 얘는 좀 형식이 다릅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바꿔보면은 축구를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문장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줘요. 이거를 기호화하시면 돼요. 모든이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뭐뭐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은 화살표로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칭 긍정 명제라고 하는 거 저희가 잠깐 봤던 건데, 그럼 지금 이 문장을 바꿔본다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바뀐 게 어떤이죠. 어떤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럴 때 요렇게, 이게 and라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의 문제들 보면은 요 화살표나 and 요거밖에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문제들 보면은. 자, 그럼 두 번째 전제는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원래 이제 어떤이라는 거 넣을 때는
뒤에 이렇게 조그만 m을 넣어줘야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뺄게요. 자, 따라서가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여행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일단 전제가 1은 이거, 2는 이거, 결론은 이거.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이 나오면 화살표로, 어떤이 나오면 이렇게 뒤집어진 산 모양으로.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추가로 끄집어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전제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뒤집은 걸 밑에 쓸게요. 얘랑 같은 말은 아이고, 음악이 아니라 음악. 자, 여행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까지는 아실 거 없고요. 이렇게 어떤이 나왔을 때는 뒤집는 것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어떤일 경우에. 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지금 얘랑 얘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고요. 그죠? 얘를 제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 공식 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이중부정인데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곧 축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저렇게 되지? 라고 파고들면은 저희가 절대 이해를 못하고요. 정말 그냥 단순한 공식으로만 얘네를 정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되게 간단하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우선 모든이라는 게 나오면은 화살표로 해주시고 어떤이 나오면 산 모양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전제 1은 화살표, 전제 2는 산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 모양의 이런 전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거 교환이라고 해요. 얘를 이렇게 뒤집었더니 여행이 앞에 오면서 결론과 여행이 이렇게 딱 대응이 됩니다. 한 열에 붙었죠. 그러면은 한 열에 붙은 얘를 일단 제껴버리시고 남은 애만 가지고서 우리가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있어야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죠?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도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유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만 하면 드디어 쉴 수 있네요. 18번.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얘도 역시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갑이 인사, 지금 다 갑이니까 갑은 쓸 거 없고 얘를 좀 줄여서 쓸게요. 인사 교류를 신청한다면 자, 모두는 제가 아까 면으로 바꿨거든요. 축구를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 그렇게 가정이 된다면 화살표를 하시고 갑은 서울시에 발령되지 않는다. 자, 뭐뭐 하지 않는다는 not, 부정이거든요. 부정을 할 때 우리가 물결을 칩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기호 외울 게 지금 화살표, 뭐뭐 한다면, 모든, 그다음에 뒤집어진 산, 어떤, 그다음에 아니다, 부정, 물결.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제는 갑이 대전시의 발령을 받는다면 화살표,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은 서울시나 대전, 이거는 참고로 5원은 아까 거랑 반대로 기호를 이렇게 반대로 세우는데 대전시에 발령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이 세 개의 전제가 있고요. 이 화살표가 들어가는 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우 관계라고 해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 뒤집는 게 뭐냐면 아까 어떤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만 바꿔서 우리가 교환한다고 했었죠. 얘는 어떻게 뒤집냐면은 이 오른쪽에 오는 애를 앞으로 빼요. 그리고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값이 부정이니까 그거를 긍정으로 바꿔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제도 뒤집어서 갖고 온다면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드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뒤집는 게 아니라 서로 성격을 바꾸면서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애랑 차이가 있죠. 아까 애는 그냥 그대로 위치만 바꾸는 거였으니까. 그럼 얘도 바꿔본다면은 성과급 낮이면은 대전시 낮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대우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명칭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순서 바꾸면서 애들의 성격 기본값도 뒤집어 준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선지 1번을 보면은 갑이 인사교류를 신청한다면 서울시에 발령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서울 아니면 대전 발령된다 했으니까 대전시로 발령이 되겠죠. 자, 2번 갑이 서울시에 발령된다면 갑은 대전시에 발령되지 않을 것이다. 그쵸? 둘 중 하나니까. 자, 3번 갑이 서울시에 발령된다면 갑은 인사교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주황색 뒤집은 거에 인사교류 신청하지 않는다. 낮 나와 있으니까 맞고. 4번 갑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면 낮 성과급 여기 있고 그럼 갑은 대전시에 가지 않는데요. 그 말은 서울시로 발령 난다는 거고 서울시로 발령 나면은 인사교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요렇게 정리해 준다면은 답은 4번에 인사교류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나옵니다. 요것만 조금 시간 투자해서 공식 암기하듯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2회로 가도록 할게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요.